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이자율 인상을 할지가 주목됩니다. 연준은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자율 인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 내려간다면서 연준을 공격합니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불만에 굴복해서 독립기구인 연준이 정치화될지도 큰 이슈입니다. 멕시코 벽 쌓는 비용에 대한 민주당과 대통령의 대립으로 연방정부가 폐쇄될 수 있는 위기였지만 백악관이 그 비용을 다른 곳에서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정부 부처에서 비용을 각출하려는 움직임을 백악관이 시사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단기 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가족분리 정책으로 갇혀있는 어린이들 가운데 상당수를 크리스마스 전에 후견인에게 보낸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린이들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실상은 후견인과 함께 추방하려는 조치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팍스뉴스 진행자 터커 칼슨이 이민자가 미국을 가난하고 더럽게 만든다고 방송한 뒤 그의 쇼에서 광고를 내리는 기업이 늘어납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사법개혁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승리입니다. 대통령이 오늘 아침 시리아에서 미군을 전원 철군한다고 트윗했습니다. ISIS에 대한 승리 선언이나 마찬가지인데 군 관계자들은 ISIS나 러시아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철군 단계가 아니라면서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의회 상하원 다수가 모두 남자가 아닌 여자가 된 주가 됐습니다. 오일 회사 엑손모빌이 연방환경보호국에 오일에서 나오는 메탄 오염을 규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규제를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규제 요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페덱스 하면은 세계 그 경제의 현재나 아니면 뭐 가까운 미래 정도는 실감하면서 예상을 하는 기업이죠. 오늘 이제 페덱스가 현재의 뭐 이윤이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이윤에 관한 발표를 하면서 세계 그 경제가 아주 그 크게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CEO 그 프레드 스미스 씨가 한 건데 이 운송업 업계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결망이 세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이유는 무역 전쟁이라든가 뭐 유럽 쪽의 브렉시트 같은 그밖에 아주 그 나쁜 정치 선택에 의한 이 같은 그 정책 때문에 세계 경제가 둔화될 것이 확실하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독일에서의 이민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관세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제 밝은 면이 있다면 이 프레드 스미스 씨가 얘기하기를 정책이 지금이라도 바뀐다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오늘 수요일이죠. 만약에 50억 달러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벽을 짓는 예산안을 민주당이 승인하지 않으면 어떤 예산안을 갖고 와도 내가 사인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연방정부를 자랑스럽게 문을 닫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바로 이제 그 날짜가 금요일인데요. 백악관이 어제 묘한 얘기를 했습니다. 16억 달러만 민주당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16억 달러를 받아들이고 34억 달러는 다른 곳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다른 곳이라는 게 연방정부의 각 부처에서 얼만큼 내놓을 수 있어 해서 이제 내놓으라고 해서 충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는 뭐 국무부야 지금 예산 삭감을 거의 30%나 했으니까 못 줄 테고 국방부가 그동안 예산 증액을 가장 많이 했으니까 그곳에서 뭐 많이 나올 확률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50억 달러 하면은 그 미국에서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뭐 정말 그 수천 마일 되는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벽을 쌓는다는 대통령이 원하는 그 예산이 미국 정부의 연방 예산의 0.1%밖에 안 됩니다. 1%도 아니고 0.1%인 거예요.
미국 예산이 아주 큰 나라죠. 그러나 0.1%밖에 안 되고 그 0.1%에서 뭐 16억 달러는 그 의회 예산으로 하지만 34억 달러를 연방 정부의 대통령이 내놓으라고 뭐 여기 몇 퍼센트가 아니라 0.00 몇 퍼센트 내놓고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법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그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데 대통령이 세라 허커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것도 그냥 그 백악관의 하나의 안일 뿐이고 실제로 집행되기는 힘든 것이고 그에 비해서 미치 매코넬 연방 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뭔가 임시안이요. 단기 예산안 2월 8일까지 이런 것을 그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민주당도 여기에 합의를 한다면 50억 달러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뒤로 두고 합의를 한다면 뭐 오늘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투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누가 연방정부 문 닫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 생중계 보는 가운데서 그 이민자들 범죄만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이민자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닫는 거다. 자랑스럽게 닫겠다. 그 예산은 안 만들어주면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오케이 민주당 것 16억 달러 받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 하는 것은 연방정부 문을 닫고 싶지 않은 것이고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인들 연방정부 문을 닫고 싶겠어요. 크리스마스 때 또 이렇게 문 닫을 경우는 특히 그 돈 조금 받는 공무원일수록 크리스마스 때 뭐 그냥 돈 못 받고 쉬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이자율 결정을 할 텐데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의 미국 끝나고 뭐 한 1시간 15분 있으면 나오죠. 이게 지금 연방준비제도는 대통령으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주식시장으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을 하는 그런 기구고 물론 과거에 금융사태가 있었을 때는 그 통화정책을 굉장히 좀 그 보통 때와는 달리 하기는 했지만 극약 처방 같은 것을 해서 지로금리로 계속 그 유지를 했지만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지금 경제가 올라왔고 정상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가장 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제일 그 좋아하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경제잖아요. 미국 경기는 확장 중이고 정말 50년 그 이전 그 이후에는 이렇게 실업률이 낮은 적도 없고 좋잖아요. 경제가 수치가 실물 경제와 뭐 상관없이 실물 경제 수치가 좋으니까 연방준비제도는 이자율을 결정을 할 때 수치를 가지고 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해요.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랬더니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데이터 숫자가 뭔 의미가 있느냐. meaningless한 의미 없는 숫자 노름하지 말고 내 gut feeling을 믿어라.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올리면 주식시장 나빠진다.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주식시장 이제 다우지수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준으로서는 뭐 경기가 과열되면 안 되니까 인플레이션 목표가 2%고 그것보다 이제 더 수치상으로 올라가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커지고 하면은 연준이 통화정책 잘못했다 소리를 들으니까 그 고유 업무를 좀 해야지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주식시장도 이자율 올리는 거를 원치 않고 그러나 미국에서 과거와는 달리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뭐 약 50%밖에 안 됩니다. 60%에서 70%까지 갔었던 적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연준이 이 같은 그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거고요. 물론 그 어느 때나 연준의 통화정책을 정치인은 백악관에 앉아있는 그 대통령은 정치인이잖아요. 본인이 가려고 하는 그런 그 경제 방향에 맞게 나에 맞게 해줬으면 좋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어떤 때 급할 때는 뭐 백악관과 연준이 이제
그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기도 하고 지로금리를 오래 유지했던 그런 것들 합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연방준비제도가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계속 그 연준 의장 난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어 제로미 파웰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이자율을 지금 올리면 어떡해라고 계속 트윗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것이고 연준 의장이 되고 나서 지금 네 번째 올렸어요. 기준금리. 지금 이제 오늘 올린다면 2.25에서 2.50 지난 10년 사이 최고입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는 훨씬 이보다 높아서 뭐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지금 5% 가까이 가죠. 내년에 한 5.5% 될 것이고 그게 이제 5%냐 5.5%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 중간 주택값으로 따지고 나면은 한 달에 사실 페이먼트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인 거잖아요. 또 이 같은 심리적인 것이 전체적인 경제를 좌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이제 그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본인의 그 정책 경제 정책으로 가는 것이고 해서 이제 지난달에 이 파웰 연준 의장이 완만한 이자율 상승을 시사했었을 때 대통령이 좋아했었고 또 19년도에는 원래 예정을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슬로우하게 인상을 할 것이다. 이것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오늘 올리면 네 번째인데 내년에 네 번까지 올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엑소모빌의 CEO라든가 이런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오늘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인상을 중단한다면 연준의 신용도가 많이 내려가죠. 아, 연방준비제도도 정치화됐구나. 대통령이 저렇게 그 무차별 트윗을 한다고 그 말을 금방 듣네? 뭐 이런 정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결론 날지는 불과 뭐 한 2시간 정도 있으면은 알 수 있는 그런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요. 다음 주 24일이 월요일이고 25일이 화요일인데 많은 이민 어린이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어쨌든 지난번에 그 선거 직전에 굉장히 그 핫 이슈가 됐었던 가족 분리 정책으로 부모와 떨어져서 지금 미국의 137군데 쉘터에서 지내고 있는 14,600명의 어린이 가운데 구류된 어린이 가운데 상당수의 어린이를 풀어주겠다. 이때는 이제 이미 부모가 어디엔가 미국 어디엔가 있던 아니 부모와 어린 아이를 떼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7살짜리가 한 명이 숨져서 지금 뭐 멕시코의 비센테 박스 전 대통령 같은 사람 엄청 미국 비난하고 하는데 이 어린이들 상당수를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풀어준다는 겁니다. 부모나 아니면 그 미국에 있는 스폰서를 할 수 있는 그런 후견인에게 풀어주는데 풀어줄 때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바꿔야지 돼요. 가족 분리 정책 이게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최선은 아닌 것이고요. 그것을 조금 바꿔서 어떤 형태로 빨리 풀어줄 수 있게 되느냐면은 이 어린이들을 이미 그 후견하겠다라고 그 재정 보증도 하고 하는 그렇게 했었던 사람을 지금까지는 아주 힘들게 그 가정 이 어린이가 갈 가정의 모든 성인에 대해서 아주 까다로운 신원조회를 하고 지문조회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스폰서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체크할 필요 있는 사람만 체크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의 차관이 얘기하기를 어린이를 그 부모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쉘터에 가둬놓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지나친 신원조회가 더 이상 이 어린이들의 안전이나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 미국은 어린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도 얘기를 해서 일단 2,000명 정도는 크리스마스 전에 부모나 친인척에게 보내진다고 하는데요. 미국을 넘은 그런 그 부모와 함께 왔다가 부모와 분리된 그런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을 끝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이유라고 AP통신이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민권연맹 등이 지난달에 그 고소를 했고
했고요. 연방정부를. 그리고 지금 137군데 이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 91%가 차버렸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민관세국에서 이 아이들을 그 후견하겠다고 하는 사람, 부모가 됐건 후견인이 됐던 많이 체포를 했대요. 많이 체포하고 또 그 관계 당국과 보건복지부 등과 누구를 체포했는지를 공유를 하지 않는답니다. 리스트를 공유를 하지 않으니까 이 어린이들이 풀어지면은 어떤 어린이가 풀어질지 모르는데 그 후견인 내지는 부모와 함께 그 추방해 버리려는 정책이다 하는 게 지금 AP통신의 보도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 팍스 텔레비전의 터커 칼슨이라는 나비 넥타이를 최근에는 뭐 맸다 안 맸다 하는 이 호스트가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혹독한 말을 했어요. 결국은 그 이민자가 미국을 가난하고 아주 또 더럽게 만든다라는 얘기인데 뭐 팍스의 호스트 가운데서 이민자를 통렬하게 그 비난하는 사람은 뭐 이 사람 한 사람은 아니고요. 뭐 대표적으로 루답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시때때로 션 해니티라든가 로라 잉그램 다 하고 있는데 그날은 특히 좀 심각했어요. 터커 칼슨이 아주 누구와 인터뷰 하던 중에 애드리브로 한 게 아니라 써놓은 원고를 본인의 그 원고를 읽는데 이민자들이 미국의 경제에 기여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제정신이 아니지. 방어할 게 따로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요. 많은 사람이 미국의 지도자에게 미국은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윤리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데 비록 그들이 우리나라를 아주 가난하고 더럽고 분열된 나라로 만들더라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비난이 있었죠. 아무리 팍스라 하더라도 팍스는 이민자에게 굉장히 반대적인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매체입니다. 그런 보도만을 골라서 아주 그 부각시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매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팍스의 그 호스트를 팍스 매체 자체가 아주 그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아이호프라든가요. 인터내셔널 그 뭐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 또 퍼시픽 라이프는 저희 광고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포춘 500대 기업에 속하죠. 아니면 자동차 그 제구아 앤 로버 그런 그 자동차 회사는 이거는 아니지 하면서 이제 그 터커 칼슨 쇼의 광고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뭐 아직까지 광고하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일본 자동차 회사 미쓰비시라는 회사, 바이에르 이제 주로 이제 국제적인 그런 회사죠. 알카셀처 회사도 그렇고 캘리포니아가 헤드쿼터인 그 파머스 인슈런스도 계속 그 지지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현재 13군데가 넘는 큰 기업이 터커 칼슨 쇼에서 그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이민자에 대해서는 이만큼 그 미국에서 굉장히 의견이 첨예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로 그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정책에 대해서도 트윗으로 발표를 해버리네요. 그런데 정책이라고 대통령이 선언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밖에 뭐가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가 된 것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의 말은 그 믿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인이 아주 장렬한 어투로 이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사실이 본인 말과 다르면 so what? 그랬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 주변 사람인데도 굉장히 그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도 말을 할 때 뭐 아무렇게나 하면 어때? 아니면 말고 라는 좀 싸구려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그 퍼뜨리기 때문에 특히 존중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뉴스라서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인 아주 친한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는데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오늘 아침이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군을 철군하라고 그 명령을 내린다. 곧이라고 했어요. 곧 내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이시스와의 싸움이 끝났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싸움에서 이겼다는 그 승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시리아 쪽에 그 터키와의 국경이죠. 주로 최근에 그 국방부에서 그쪽으로 배치를 했어요. 2,000명 정도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뉴욕타임즈가 어제 먼저 보도를 했었거든요. 대통령이 이런 그 철군을 고려하고 있다 하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또 적어도 시리아 동북부에서는 철수하는 것을 확정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그 워싱턴 포스트가 좀 종합판으로 이름을 안 밝힌 정보통을 통해서 결정했다라고 보도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해버렸어요. 내가 그동안 아이시스를 시리아의 시리아의 아이시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유일한 미군 주둔의 원인이었는데 그 이유가 없어졌다. 그 아이시스가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이제 미군을 철군시킨다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트윗에서도 여러 번 했는데, 군 관계자들이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철군하면 아이시스가 다시 그쪽으로 돌아오고, 게다 대고 시리아에서 그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을 줄이려면 일정 수준의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 하는 게 지금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군 당국자들이 계속 대통령을 설득하고 뭐 제안을 하고 해서 주춤하는 듯 하다가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원래 입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나 뭐 월스트리트저널 그 취재한 것을 보면은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내렸다고 하거든요. 터키 대통령 그 리셉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이요. 터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뭐 좀 한때는 서로 사이 나쁜 것처럼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뭐 터키와의 비즈니스 같은 것도 생각을 했고요. 지난주에 전화통화에서 터키 대통령은 터키의 입장에서 시리아하고 터키 국경에 지금 미군이 배치돼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리아 내부에서도 쿠르드족이 미군과 동맹을 해서 이제 아이시스와 싸우는 것을 돕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 주둔했는데 터키와 또 그 쿠르드족 간에 또 긴장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터키에서는 미군군 나가라 하는 뭐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그런 이후에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 하는데, 국방부는 트윗을 통해서 내가 곧 그렇게 명령을 내릴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대통령을 각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하고 설득 중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조금 봐야지 되는 얘기고요. 그런데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군하면은 오바마가 했었던 것과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했었던 실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바마 like mistake이라고 하는데, huge 오바마 like mistake이라고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그 당시에 뭐 시리아를 폭격하고 하는 군사력을 쓰는 것을 굉장히 그 주저했었고 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실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어제 드디어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던 상원에서 사법개혁안이 정말 초당적으로 100명 의원 가운데 87명이 찬성을 하고 12명만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12명 가운데서 이제 공화당 강성이 많아요. 아니, 죄 지은 사람들을 왜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해야지 일찍 풀어주고 한단 말이야. 상황도 더 좋게 해주고 했었던 공화당 의원들이 많은데, 민주당은 뭐 예전부터 이런 거 개혁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보수 진보가 오랜만이 아니라 뭐 거의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합의를 해서 1년 넘게 협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조금 작은 죄를 지었는데도 오래 감옥살이를 하게 한다던가 최저 복역을 하게 한다든가, 이게
또 연방 감옥이 부족해서 그렇기도 해요. 그리고 가족과 같이 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좀 멀리 떨어지지 않은 뭐 집에서 500마일 너머에는 안 가둔다던가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재활 프로그램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이런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사위가 그 아버지가 전에 감옥에 간 그 경험으로 대통령을 굉장히 설득을 많이 했고 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미국에서 그 안건 자체가 대체적으로 이제 하원에서 먼저 되고 상원으로 올라가는데 이 케이스는 상원에서 먼저 했고 하원으로 내려갔는데 하원에서도 통과될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그 사법제도 그 개혁안이기 때문에 연방 감옥의 그 수감자 거의 한 19만 명 되죠.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또 여기서 또 미국 그 정부의 다른 시스템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 정부별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도 있어요. 이번에 그 연방 그 법에도 예를 들어 뭐 작은 죄인데도 뭐 3번 저지르면은 평생을 살게 한다던가 이런 것을 없앴거든요. 캘리포니아 주가 그것을 오래전에 시행했다가 그렇게 되니까 감옥만 너무 많이 그 붐비고 그리고 나중엔 정말 무슨 뭐 유럽의 무슨 스토리도 아닌데 빵 하나 훔치고도 평생을 살아야지 되고 3번째 범죄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연방 수감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예정됐었던 연방 판사의 마이클 플린 대통령의 첫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형량 선고는 미뤄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신청을 해서요, 변호사가 좀 더 앞으로 그 특별검사와 협조할 일이 남아있다 해서 미뤄지고 대신에 이제 그 여권 몰수하는 등 여행 제한을 해서 워싱턴 DC에서 50마일 그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뭐 그런 정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조금 더 받겠죠. 그리고는 이제 관련해서 사실은 이런 내용까지 뭐 기자들이 다 취재를 예전 같으면 안 했을 텐데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계속 그 주말에 이 그 시사 프로그램 저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과거부터 그 또 대통령 후보로 뛸 때까지 특별하게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트럼프 호텔 지으려고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았어 하면서 절대로 그런 트럼프 타워 짓는 데에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다고 루돌프 줄리아니 지금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CNN이 결국은 그 취재를 해서 특히 CNN의 그 크리스 코모 누군가가 제보를 줬겠죠. 앵커가 그 방송을 하는데 어제 저녁에 방송을 하는데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저녁이죠. 옮겼죠. 방송을 하는데 서류를 이렇게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런 것에 사인했다고 해서 지킬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2015년 10월부터의 그 추진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 사인한 그 페이퍼를 보여주면서 루돌프 줄리아니에게 당신은 사인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사인을 했네 하니까 이제서야 그 루돌프 줄리아니가 그러네 뭐 이 정도거든요.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은 뭔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일단은 아니라고 해요. 이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힐러리 클린턴도 지독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발 빼고 뭐 드러나면은 인정하고 있었던 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심하다고 할까요?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는 평생 러시아에 대해서 사업한다는 것, 난 정말 관심 없었어. 하다가 나중에 뭐가 드러나면, 관심은 있었는데, 그 옛날 일이야. 하다가 2015년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고 선언하고도 그랬던 게 또 드러나면, 그때 그랬지. 그러나 아이오와 제일 처음으로 예비선거를 하는 데잖아요. 그 전이야 하다가 그 아닌 게 드러나면 그러네 하다가 결국은 이번에 그 주요 부동산 딜을 한 것이 2016년 11월까지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했었다는 게 지금 레이티스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하는 말들이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특별검사가 어떠한 형태의
그 수사 결과를 가지고 나오느냐인데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도 완전하게 그 뭔가 증거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러시아 그 사태에 대해서는 과연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그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은 분명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개인과 캠프가 정말로 개입을 했는가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나머지는 지금 사실로 나왔고 뭐 여성들에게 돈 주고 등등한 거 그것도 러시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선거법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러시아 이 스캔들인데 여기서 증거가 나오지 않을 때 증거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증거가 나오지 않을 때 민주당도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그런 칼럼이 실렸는데 왜냐하면 민주당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수는 어떤 형태로든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민주당에게 나쁠 수가 있는데도 정치적으로 과거에 겪어봤잖아요. 빌 클린턴 시대에도. 그런데도 그 민주당의 그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키라는 얘기예요. 여성 문제만 가지고도. 이게 안 되거든요. 러시아 스캔들이 있어도 안 될 판에.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특별검사가 확실한 증거를 거기서 잡아내지 못하면 이 그 민주당 유권자들이 오히려 민주당에게 불만을 쏟아낼 것이다. 아니 그것도 못하느냐고. 이래서 이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가 꼭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나쁜 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뭐 주식시장은 S&P 500 지금 그린색 30포인트니까 다른 지수들도 현재는 그린색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네, 다우지수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00포인트. 나스닥도 나스닥 많이 올라가네요. 103.12포인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연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일 회사 엑손모빌이 세계 최대의 그 오일 회사잖아요. 그 트레이드 회사로서는 그리고 트위터로 해고돼서 더 유명해진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CEO를 오래 지냈던 곳인데 이 엑손모빌이 연방환경보호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일과 가스에서 나오는 메탄 오염을 규제해달라. 이 규제 좀 우리 눈 감아달라가 아니라 규제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것도 이 새로운 그 가스정, 오일정, 가스웰, 그 오일웰, 기존의 그 가스웰 이런 모든 곳에서 다 우리 좀 제발 규제 좀 해달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메탄이라는 게 이제 그 온실가스의 주범이다. 뭐 이 정도는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이 그 천연가스의 주요 성분인 이 메탄이 온실가스의 주범인데 사실은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때는 그 연료를 생산할 때 목적이 있어서 좀 이렇게 새어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주의로 새어나오기도 하고 오히려 시추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의 주범이 되는 건데 연방환경청이 그 버락 오바마 시절에는 그 메탄올 같은 것을 규제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슬로우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이걸 규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엑손모빌이 뭐 엑손모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뭐 XTO 에너지라든가 이런 자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자회사들이 왜 이렇게 엑손모빌이 우리 제발 규제 좀 해주시오 하는가 하면은 요즘은 그 뭐든지 다 세계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지도자 같은 경우는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온실가스라든가 뭐 환경에 그 오염의 주범이 돼서 사람들을 숨을 쉬기 힘들게 하는 회사 이런 이미지를 갖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것들을 또 투자가들이 생각을 하니까 투자가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소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엑소모빌로서는 우리도 에너지를 만드는데 깨끗한 에너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게 또 다 사업과 연관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 정책도 좋지만 그 규제를 풀려는 정책도 좋지만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이 편지를 엑시오스가 이제 쭉 그 중요한 부분을 발췌를 했는데 특히 이번 그 편지 자체가 엑소모빌의 워싱턴 오피스의 부사장이 있었어요. 이 겐트월튼이라는 부사장이 썼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엑소모빌이 이제 국제적인 그런 그 회사이기 때문에 뭐 또 오염을 컨트롤하는 장비 같은 것도 연관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일만 만들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그 또 오염을 또 제거하는 이런 것과도 연관된 회사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미묘한 입장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엑소모빌이 연방 정부에서 그 메탄을 규제하는 것을 지지를 하기는 했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 눈치도 받고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편지까지 보내면서 우리 제발 그 규제 좀 해주세요. 라는 것을 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적응하고 눈치 보고 하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 아래의 연방 환경청과 같이 일을 해야지 되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미국의 그 연방 환경청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으로서는 세계적인 그 본인들의 입지를 생각을 해야지 된다 하는 뜻에서 결국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아주 또 그 중요한 변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바다주가요. 어제 이제 그 비어 있는 그 자리에 공석에 이제 2명의 여성이 임명됨으로 인해서 의사당의 하원과 상원 다 합쳤었을 때 여성이 다수예요. 하원은 42석 가운데서 23석, 상원은 주상원이죠. 21석 가운데서 9석, 한 석이 합치면은 여성이 더 많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네바다와 콜로라도주가 하원에서 여성이 다수당이 됐는데 주 하원에서요. 예전에 그 뉴햄프셔에서도 주 상원에서 여성이 다수당인 적이 있었지만 상원, 하원을 합쳐서 다 다수당이 된 것은 이번에 네바다주가 미국에서 처음인 겁니다. 여성이 미 전국적으로는 이제 그 하원 의원이 28.6%예요. 435명 가운데서 10년 전에 24.3%에서 뭐 한 4% 정도 늘어났나요? 네바다주는 대단하네요. 상원 의원 2명도 다 여성이고 네바다의 그 주의 그 대법원 판사도 7명 가운데 4명이 여자고 3명이 남자네요. 인구는 전체적으로 네바다주가 49.8%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다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어제 새로 임명된 사람도요. 네바다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조지아주에서는 전부 이제 여성이 많은 주는 그 민주당이 많은 거예요. 민주당 정치인이 조지아주에 3명의 공화당 의원이 이달에 당직을 민주당으로 바꿨답니다. 너무 공화당이 지금 보수적이다. 특히 교육 등에 있어서 분열적이다. 윤리가 나와 맞지 않는다 하는 전부 그 여성 의원들이었어요. 강희진이었습니다.